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시고 계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윤인구입니다. 특검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또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하기로 의결했는데요. 이 내용은 여의도 현미경에서 촘촘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대대적으로 쿠팡 현장 조사에 나섰죠. 개인정보 유출부터 불공정 거래 의혹까지 이번에는 과연 실효성 있는 결과가 나올까요? 잠시 후에 최민희 국회 과방위원장과 쿠팡 사태 해법 자세히 풀어보겠습니다. 믿고 듣는 시사, 여기는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오늘도 갓생 품격 있게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새해 결심으로 북적였던 1월도 어느덧 중순입니다. 떠들썩했던 분위기 가라앉고 나면 이제 슬며시 또 찾아오는 손님이 있죠. 바로 외로움인데요. 영국에서는 이미 고독부 장관을, 또 일본에서는 고독 고립 담당실을 만들어서 이거를 이제 국가적 과제로 다루고 있다고 하는데, 그만큼 혼자 견디기에는 꽤 묵직한 감정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분야의 국보급 해결사를 모십니다. 코트비의 거인에서 이제는 우리네 고민을 뼈 때리는 조언으로 치유해주는 상담 요정. 저는 아직까지 서장훈 선수가 더 익숙한데 방송인 서장훈 씨와 함께 또 여러분의 고민 함께 나눠보도록 하죠. 그 전에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외로우십니까? 문득 사무치게 외로움이 밀려올 때 여러분은 뭘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나는 무조건 사람들을 만나 북적거려야 한다는 분들도 계실 테고, 아니야, 나는 이제 혼자 맛있는 걸 먹을 거나 밀린 OTT를 보며 이 외로움을 정면 돌파한다는 분들도 계실 테고요. 그냥 집안일 하며 몸 바쁘게 움직입니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만의 외로움 퇴치법 혹은 외로움을 즐기는 나만의 루틴 문자로 보내주십시오. 서장훈 씨와 또 우리네 인생 언제 외로운지 여러분이 보내주신 외로움 퇴치법 함께 나눠보도록 하죠. 문자는 샵 9730, 샵 9730으로 보내주시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100원, 콩으로 보내주시면 무료입니다. 추첨해서 3만 원 상당의 모바일 주유권 보내드릴게요.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수요일 순서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듣는 것만으로도 앞서갑니다. 오늘 경제 뉴스의 핵심, 경제 인사이트 픽. 네, 꼭 알아야 할 경제 뉴스만 픽해서 전해드립니다. 경제 인사이트 픽,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증시 어떻습니까? 네, 오늘은 널뛰기 장세 보이고 있는데요. 코스피가 개장 직후 사상 처음으로 4,700까지도 돌파해냈는데 4,700도 넘었어요. 예, 넘어섰습니다. 현재는 아쉽지만 등락 반복하면서 방향성 탐색하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보면 외국인이 홀로 팔자 흐름 보이고 있고요. 주춤했던 반도체주가 반등하고 최근 급등했던 여타 주력 업종이 내리는 등 순환매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상승 출발했지만 박스권에서 등락하다가 약세로 돌아선 상황입니다. 네. 요즘 반도체 관련주들 잘 나가고 있는데 AI가 등장하면서 또 판도도 달라지고 있다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말 그대로 이 판이 바뀌고 있는데요. 지난 한 해 전 세계 반도체 매출을 뜯어봤는데 눈에 띄는 변화들이 있습니다. 가티너의 보고서를 보면 일단 전체로 놓고 봤을 때 매출이 20% 넘게 늘었는데 이 무엇보다도 HBM 같은 AI 핵심 부품들이 전체 매출의 약 3분의 1을 차지할 만큼 성장세를 견인했습니다. 덕분에 업체별 순위도 달라졌는데요. 일단 엔비디아 사상 처음으로 연매출 1,000억 달러를 넘기면서 글로벌 반도체 산업의 새 질서가 AI 중심으로 재편됐음을 증명해냈고요. 또 메모리 슈퍼사이클에 올라탄 삼성전자는 2위를 유지했고 HBM을 앞세운 SK하이닉스가 인텔을 제치고 3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런 AI 반도체의 존재감은 수치로도 확인이 됐는데요. 같은 기간 HBM은 DRAM 시장의 23%를 차지해서 매출은 300억 달러를 넘어선 데다 AI 프로세서 매출은 2천억 달러를 돌파할 만큼 대세임을 보여줬고요. AI 반도체가 3년 뒤인 2029년까지 전체 반도체 매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반도체 AI라는 기름이 부어지면서 더 불이 붙은 것 같은데 이 업계 선두
주주들의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먼저 이 대장주 엔비디아부터 살펴보면 새해 들어 주가는 숨고르기에 들어가면서 마이너스가 일으키고 있지만 시장은 오히려 저가 매수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로는 이 CNBC의 간판 스타죠 짐 크레이머가 있는데요. 현재 주가가 미치도록 싸다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엔비디아를 구글과 함께 올해 가장 큰 랠리를 보일 AI주로 꼽았습니다. 그래요. 예, 현재 엔비디아의 주가 수익 비율이 45배 수준으로 100배가 넘는 테슬라 같은 기업들과 비해서 현저히 낮고 특히 미래 실적을 반영한 선행 PER은 25배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AI 반도체 수요가 확대되면서 순익도 빠르게 늘고 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부담이 크지 않다는 설명이고 또 월가를 대표하는 IB들도 목표가를 연거푸 높여 잡으면서 올해 AI 최고 수혜주로 엔비디아를 꼽고 있습니다. 네, 또 국내 주식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삼성전자 그리고 하이닉스는 어떻습니까? 네, 안 짚어볼 수 없죠. 최근에 워낙 많이 올라서 목표 주가 상향 소식에도 뒷북 상향이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기도 했는데 월가에서는 맥쿼리가 너무 일찍 팔지 말라 이렇게 깔끔하게 답을 주기도 했죠. 목표 주가로 각각 24만 원, 112만 원을 파격 제시했는데 실제로 계산기를 두드려 봐도요. 현재 몸값이 그렇게 크게 부담되는 수준은 아닙니다. 네. 양사 시총이 1,400조 원 정도고 합산 영업이익을 예상치인 200조 원이라고 가정하면 영업이익 기준 PER은 7배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여전히 저평가돼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고요. 또 앞서 짚어본 가트너의 보고서에서처럼 이 메모리 반도체는 지금 없어서 못 파는 상황이고 네. 이번 분기에만 D램 평균 가격이 60%는 더 뛸 것이라는 전망까지도 나오는 터라 이런 가격 급등 수혜가 고스란히 주가에 녹아들 수 있게 되고요. 또 이 둘을 제외하면 사실상 뚜렷한 해결책이 없는 상황이라 유례 없는 장기 호황에 진입할 것이라는 전망들이 많이 보입니다. 아니 제가 매일 우리 선우 씨한테 증시 상황을 물어보지만 정말 숨가쁘게 코스피가 올라가고 있잖아요. 근데 네, 맞습니다. 주가가 오르면서 또 환율도 같이 오르고 있어요. 이렇게 같이 오르는 건 좀 드문 현상이라 그러던데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굉장히 드문 일인데요. 시장 공식이 뒤집히고 있습니다. 보통 코스피가 뛰면 외국인이 사들이고 이 달러가 흘러 들어와서 환율이 떨어져 온 게 그간의 흐름인데 예. 올해는 외국인이 달러를 들여오는 데까지는 갔지만 이를 압도하는 달러가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이제 해외 주식시장에 많이 투자를 한다는 얘기군요. 네, 맞습니다. 이 서학개미가 계속해서 해외 주식에 몰입하고 있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이 새해 들어서 이 개인이 산 해외 주식과 채권 4조 5천억 원어치를 찍으면서 같은 역대 최대치 기록했습니다. 여기에 달러가 더 비싸질 거란 기대가 강해지다 보니까 환율이 조금만 떨어져도 너도 나도 사들이는 가수요 심리까지 붙었고 고환율을 주가의 호재로 해석하는 전에 없던 흐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불장을 주도하고 있는 삼성이나 SK 같은 반도체 수출 기업이 환율이 오르면 원화로 환산한 실적이 더 좋아지는 효과에 주목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뭐 환율 오르는 게 이 서학개미들 때문만은 아니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 과도한 통화량 때문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무슨 얘기예요? 네, 이 우리나라의 명목 GDP 대비 광의통화 그러니까 M2 비율이 미국보다도 2배 이상 높다는 분석이 나왔는데 이걸 쉽게 풀어서 설명하면 이 실물 경제 규모에 비해서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렸다 이런 뜻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 통화 정책을 둘러싼 논쟁이 다시 불이 붙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정부의 소비 쿠폰 지급과 한은의 완화적 통화 정책이 통화량을 과도하게 늘려서 원화 약세와 집값 상승을 부추겼다. 시중에 원화가 너무 흔해져서 가치가 하락했다. 이런 논리가 나오고 있는데 반면 한은은 통화량 급증이 환율이나 자산 가격 상승의 주된 원인은 아니라는 입장인데요. 여전히 앞서 짚어본 것과 같은 이 서학개미를 중심으로 한 해외 주식 투자 확대에 따른 외환 수급 불균형을 꼽고 있습니다. 네. 임선우 뉴스캐스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12시 29분 지나고 있는데요. 교통정보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현재 도로 곳곳으로 돌발 상황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앞 시간 중앙고속도로 지선 양산 쪽으로 대동분기점에서 화물차 사고가 있었는데요. 이 구간 처리 작업 길게 이어지면서 부근으로 계속 혼잡합니다. 김해분기점부터 밀리고 있고요.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 동둔내 하이패스에서 둔내터널까지는 1차로에서 통신 작업이 한창인데요. 영향받아 동둔내 하이패스 부근 2km가량 더딘 흐름 보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입니다. 안성분기점 부근으로 있었던 사고 처리는 완료됐지만 여파로 안성 나들목부터 짧게 주춤하고요. 시구간 진입해서 양재 부근에서 반포까지 밀립니다.
서울 시내 안쪽으로 강변북로 구리 방향입니다. 서강대교에서 마포대교 사이로 4차로 막고 공사하고 있습니다. 행주대교에서 마포대교까지는 35분 정도 생각하셔야겠습니다. 나란히 가는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 방화대교 부근에서도 작업하는데요. 영향받아 행주대교부터 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지금 듣고 계시는 방송은 윤인구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번호 샵 9730, 샵 9730.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KBS 콩 어플리케이션, 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정보는 알차게, 기분은 가볍게.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네, 새해에도 국회는 바쁩니다. 특히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현안들로 가득하죠. 전 세계 기술각축장인 CES 2026 현장 소식부터 대규모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정보통신망법 개정 논란까지 이번에 CES 2026 현장에 또 직접 다녀오셨어요. 최민희 국회 과방위원장 모시고 다양한 현안들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남양주시갑 화도 수동 후평 평내 국회의원 최민희입니다. 네. 의원님들은 항상 그렇게 지역구를 얘기하셔야 또 예의라고 지역구민들이 생각해요. 좋아하시겠죠. 네. 잘 다녀오셨어요? 네, 그 바쁜 일정이었습니다. 이게 네. 5박 8일 네, 그런 일정인데 저희 이제 당 사정 때문에 5박 7일로 네. 해서 돌아왔습니다. 근데 뭐 무탈하게. 다 볼 수 없다면서요? 워낙 방대한. 이게 이제 규모라서. 공식적으로 5일인데요. 전시 기간이. 그러려면 일단 밥 먹는 시간 없이 샌드위치 먹으면서 돌아다니면 한 바퀴 돌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네. 그 얘기는 조금 이따 네, 해보고요. 네. 밤새 뉴스가 정말 많았습니다. 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특검이 이제 사형을 구형했어요. 네.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일단 특검도 이제 수사한 내용을 가지고 법에 따라 평가할 텐데요. 그 이전에 국민정서법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으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를 고려하여 사형을 구형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 네. 그러니까 사형은 사실 실질적으로 집행된 거는 굉장히 오래전이잖아요. 일단 선고도 남아 있고, 네. 예, 그리고 집행 여부와 상관없이 법적으로 볼 때 특검의 입장에서는 이건 사형을 구형할 정도의 중한 범죄다, 예, 반국민적 범죄다. 네. 예, 저는 이렇게 보았다고 생각하고 뭐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예. 자, 그럼 CES 얘기를 좀 네. 해보겠습니다. 위원장님이 가장 인상 깊었던 전시는 어떤 거였어요? 저는 좀 의외로 들리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 기업인데 만드로라는 기업이 있어요. 거기 이상호 대표가 한 게 의수. 그러니까 AI와 바이오를 결합해서 예. 의수를 만드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의수가 이제는 손목을 꺾는 정도까지 진화한 그런 제품을 출시하셨어요. 네. 근데 이거는 그분의 의도 자체가 매우 감동적인데 전 세계에서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네. 그러면 손과 발을 많이 다치시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AI를 활용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만드신 거라 뜻이 매우 좋았고, 그리고 이미 이게 중동전으로 어린아이들까지 많이 다쳤잖아요. 그쪽에는 우리 ODA 사업으로 예, 보급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AI가 뭐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쪽 경제 발전에 중요하죠. 다 동의하는데 AI로 인해서 양극화가 심화될 거라는 진단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특별히 이재명 대통령께서 AI 기본사회 모두의 AI를 강조하시는데 이제 기업이 그걸 실천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AI가 단지 경제 발전만이 아니고 소위 약자 그리고 인류를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늘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딱 맞는 게 이 의수여서 사실 이제 이 공식 일정이 없었는데 네. 제가 발견하고 저는 이분에게 많은
말씀을 듣고 왔습니다. 그 만들어 놓은 데가 CES 혁신상도 받았다고 네, 받았습니다. 하네요. 예. 예. 근데 뭐 우리 기업 얘기를 먼저 하셨으니까 네. 현장에 가서 보시니까 우리 그 기업의 기술 수준과 경쟁력은 어떻던가요? 일단 우리 기업,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제가 표현하면 이런 표현을 써도 되나? 국뽕이 차오르는 그런 시찰이었습니다. 네. 우리 기업이 너무 잘하고 계시고 그리고 통계상으로 이게 다 나와요. 2024년 CES에서도 우리가 그 혁신상 아까 말씀하신 혁신상의 46%를 받았어요. 그리고 2025년에는 61%의 혁신상을 받았고요. 네. 이번에도 전체 혁신상이 상에서 상위 284개국에 줬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가 168개 받아서 60%를 기록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수치죠. 그래서 주요 아이템이라든지 이 규모, 양과 질 면에서 대한민국이 CES의 중심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참여 기업도 마찬가지인데요. 참여한 기업이 미국이 1위, 중국이 2위, 대한민국이 3위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 4위는 격차가 굉장히 많이 나요. 그러니까 이게 숫자가 아직 정확히 안 나왔는데 통계가 올해 통계가 근데 미국이 뭐 한 1,300~400개면 중국이 한 1,200~300개, 우리나라가 900개 기업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AI 3강이 될 준비를 이미 하고 있구나. 그래서 자랑스러웠습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많은 기업들이 우리 기업들이 열심히 뛰고 있는데 정말 AI 기술은 뭐 한 해 1년이라고 얘기할 수 없이 뭐 몇 달만 지나도 새로운 기술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제도와 법은 이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던데 또 근데 과방위원장이시니까 그 부분은 제도와 법을 좀 보고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요. 저희가 지난해에 이미 인공지능 기본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미국에 요 관련 분야 협회장을 만났는데 미국도 통과시키지 못한 법을 대한민국이 시켰다. 그 비결이 뭐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기술이 발전했을 때 법과 제도가 그걸 서포트하지 못하고 지체시키면 그런 나라는 발전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이건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고요. 뿐만 아니라 AI 기본법은 어디까지나 기본법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요 이전 국회에서 지원 4법 네, 그러니까 정부가 적극적으로 서포트할 수 있게 길을 열어주는 법까지 통과시켰습니다. 네. 네, 그래서 법과 제도 때문에 AI가 지체되고 있다 대한민국에 이 말은 사실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뭐 속도 조절이나 산업 육성이냐 중에서는 어떤 게 더 주안점을 둬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때 저희 당 내부에서 그리고 국회에서 시민사회에서 사실 AI가 사회를 움직일 때 걱정되는 게 많잖아요. 인권은 어떻게 되냐. 반대도 많았어요. 그게 속도 조절론이죠. 그리고 네. 우리 당도 속도 조절론의 입장인 분들이 계셨는데 과방위가 나서서 제가 직접 나서서 이건 기술 발전을 도입하는 게 먼저고 먼저 출발하고 그에 따른 후유증들이 나타나면 그거는 기술 발전을 경제 발전으로 이어가면서 서서히 따라 나가면서 부작용을 최소화해야지 속도 조절을 먼저 하자고 하면 그건 기술을 도입할 수 없다고 설득해서 기본법이 통과된 거예요. 네. 그러면은 이제 이런 입법이나 예산 차원에서 국회 차원에서 좀 구상 중인 게 있으세요? 일단 AI 이제 지원을 그런 위해서. 큰 게 아니라 이제 시행령의 단계에 와 있어요. 기본법이. 그래서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이 이게 인공지능 생산품이라는 걸 명시하는 워터마크 문제. 요거에 대해서 이제 논의 중이고요. 그리고 이게 몇 가지를 위반했을 때 현장 실사 나갈 수 있는데 요 실사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다음에 법을 위반했을 때 과태료를 어떻게 할 것인가. 요 세 개 쟁점이거든요. 네. 근데 요 세 개 쟁점에서 과징금 이미 전체적인 큰 틀은 1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내부적으로 세부적인 조율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이다. 네. 근데 워터마크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지금 트럼프 대통령을 가지고 AI 만들어서 전혀 다른 내용을 막 돌리고 있거든요. 이럴 때 뉴스죠. 이게 인공지능이다. 이걸 워터마크가 없으면 사람들은 진짜로 받아들이거든요. 그리고 페이크 뉴스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예. 이제 워터마크를 찍 때 이게 전체 인공지능 제품의 흐름 그 콘텐츠 같은 경우는 막지 않는 범위를 지금 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거대 담론 단계가 아니에요. 그건 통과됐고 이제 세세하게 기업 활동을 지원하는 부분.
그 논의로 이미 넘어가서 통과시켰다는 거죠.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새 제품이 나오면 판로를 개척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판로 개척이 힘든데 아시잖아요. 제일 큰 그 소비자가 국가예요. 정부.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잖아요. 공직자들이 내가 신제품을 썼어요. 네. 결제를 했는데 이게 부작용이 나타났을 때 책임을 묻게 될까 봐 굉장히 신제품을 국가에서 쓰는 걸 꺼려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 의원실에서 발의해서 통과시킨 법은 AI 제품 관련하여 이것을 공직자가 국가에 도입했을 때 샀을 때 일단 책임을 면제할 수 있는 법안까지 통과시켰습니다. 굉장히 세세하게 고민해서 법을 통과시켰다는 점. 그리고 더 구체적인 게 있겠죠. 네. 외국에 수출할 때 그 수출국 상대 국가에 관해서 분쟁 발생하는 거. 이거는 이제 각 산자위라든가 외통이라든가에서 적극적으로 각 부처와 협의해서 서포트하는 네트워크를 구성하게 하는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네. 이달부터 이제 AI 기본법이 시행되고 또 AI 생산물 표시 제도로 최소한 투명성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최소한의. 말씀이십니다. 네. 네. 자, 이번에는 쿠팡 얘기를 좀 해봐야 네. 되겠습니다. 요즘 뭐 그 쿠팡에서 탈퇴한 분들 얘기 많던데 위원장님도 저 탈팡 탈퇴했어요. 네. 근데 뭐 또 무슨 뉴스에는 탈팡을 안 거짓말. 했다고 거짓말. 가짜 뉴스라요. 그거 저희가 오늘 언론중재 신청하고 그 내용이 뭐냐면요. 국회에는 527-1호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 의원실은 527호예요. 그런데 527-1에서 쿠팡 물품을 신청했는데 그게 527호 제가 했다고 최훈민 기자가 네네. 얘기한 것이고요. 그리고 기분이 거기에 굉장히 언짢으셨나 봐요. 네. 가짜 뉴스니까 명확히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이름이 김X1입니다. 네. 그런데 저희 방에는 김X1이라는 보좌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악의적이라고 저희가 보는 거는 527과 527-1이 엄연히 다른데 네. 이거를 최민희 의원이 자기는 탈팡했다 그러고 쿠팡을 보좌진은 쓰고 있으니 보좌진 혼내라. 혼낼 거리를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제일 웃기는 이게 장면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국회 보좌진은 전부 공개돼 있어요. 국회 들어가면 최민희 의원실에 누가 일하고 있다. 네. 그것만 봐도 김X1이 저희가 없다는 거 알겠습니다. 볼 수 있는데 아주 악의적인 네. 겁니다. 최민희 위원장께서는 탈팡하셨고 쿠팡 안 쓰고 있다. 네, 의원실에서도 누구도 쿠팡 쓰고 있지 않다. 근데 이제 정작 묻고 싶은 거는 네. 그 쿠팡 대표 미국 사람이죠. 헤럴드 로저스 대표가 출국했어요. 지금 출석 요구 받은 상태 아닙니까? 경찰에 출석 요구 받은 상태에서 출국했으니까 저건 도피성이라고 의심받을 만하죠. 출국 금지를 못 하나요? 외국인이기 때문에. 일단 출국 금지는 그냥 예를 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땐 국회 나와서 위증했어. 그럼 출국 금지에 이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최소한의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간단한 그 문제는 아니군요. 예, 시간이 걸리는 사이 네. 예, 저렇게 도피성 출국을 했다고 저는 보는데요. 그래서 지금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법 중에 하나는 이런 경우 입국을 못하게 하는 법. 네. 까지 추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1차 경찰이 이제 1차 출석 네. 요구에도 불응하고 2차 출석 요구까지 거부할 경우에 과방위 차원에서는 뭐 어떤 대책이 그거는 있습니까? 경찰이 그렇게 했을 때는 경찰 차원에서 네. 정부가 하는 일이고 그리고 경찰에서는 일단 그렇게 요청을 했어요. 입국 그 계획이라도 알려줘라. 입국 날짜라도 먼저 알려줘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네. 그리고 답답하시겠지만 사실은 외국인인 국내 기업의 CEO에 대해서는 또 예우에 맞게 법적 절차를 사실 갖춰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국회에는 지금 국정조사를 곧 앞두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미 12월 31일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해 놓았고요. 1월 15일에 보고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채택이 되면 저희 국정조사에 불러낼 수 있겠죠. 근데 그 국정조사에도 안 나와도 되는 거예요? 일단 청문회와 국정조사의 차이점은 네. 청문회는 동행 명령권을 발부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국정조사는 동행 명령권을 발부하고 경찰의 협조도 구할 수 있고 조금 더 강력한 조치가 강력한 가능하다는 조치가 가능해서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도 청문회 출석 요구와 국정조사 출석 요구는 이게 완전 다르게 받아들이게 되고요. 무엇보다
이제 출석을 안 했을 때 불출석 고발을 하게 되거든요. 위증도 고발하게 되는데 청문회에서 고발한 것과 국정조사에서 고발한 것의 비중이 법원에 가면 매우 다르게 취급됩니다. 네. 처음에 이 보도가 나온 거는 이제 3,300만 명의 정보가 유출이 됐다고 하는데 쿠팡 자체 조사로는 뭐 3,000건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민주당에서 이제 쿠팡 바로잡기 TF가 만들어졌죠. 그거는 민주당이 아니고요. 민주당 내 을지로위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을지로위원회에서. 거기서 자체적으로 한 거라 네. 당에서 TF가 구성되면 이건 최고위 보고 사안인데요. 이건 자체적으로 한 것이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네. 민주당 의원들이 무지 부지런하다 이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말씀하신 3,300만 건과 3,000 건은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예. 3,300만 원 건이 유출되었다. 이거는 이미 쿠팡 측에서도 민관합동조사단에서도 확인한 사실이에요. 그런데 3천 건은 뭐냐면 쿠팡이 이번에 범죄 혐의자를 중국에 가서 만나서 그로부터 증거를 확보했다고 했잖아요. 하드디스켓 등. 그거를 자신들이 미국 업체에 의뢰해서 포렌식 해보니 3천 건만 저장이 됐더라. 요 얘기인 거예요. 그런데 요 쿠팡에서 요 하드디스켓 범죄 혐의자로부터 받은 하드디스켓 등을 가지고 자체 포렌식을 해나가는 과정인데 이미 3천 건이 넘게 유출된 것을 확인했다. 그러니까 쿠팡이 본인들이 자체 포렌식을 해서 3천 건이라고 얘기했는데 이미 그 숫자를 넘어갔다는 의미예요. 네. 그러니까 유출은 이미 3,300만 건이 된 것이고요. 이후에 범죄 혐의자가 저장했거나 했던 것이 3천 건이라고 쿠팡이 발표했으나 예. 경찰이 확인해 보니 같이 포렌식을 그러니까 우리가 포렌식을 해보니 3천 건이 이미 넘었다. 그거보다 훨씬 많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네. 이게 뭐 피해자들 보상은 가능한 겁니까? 그러니까 이 피해 보상 부분은 쿠팡이 이미 뭐 자기네들 쿠폰 쓰면 뭐 10,000원 한다, 5,000원 한다 했잖아요. 그건 국민 기만이라는 사실이 드러났고요. 우리는 이 부분은 명확히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우리는 해킹이 되면 내 정보가 유출되면 이 자체로 바로 보상받고 싶잖아요. 이러려면 법 체계를 바꿔야 되고요. 예, 그리고 우리도 집단 소송제를 강력하게 도입해야 되고요. 지금 현재에는 내 정보가 유출됐다는 것만으로 보상받기는 어렵다는 인식이 있는 거고요. 쿠팡이 이걸 허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주 악덕이에요. 그리고 이제 지금 법에서 확실하게 이거 보상해야 돼라고 규정된 것은 제 정보가 유출돼서 그걸 가지고 그걸 활용해서 범죄에 활용됐을 때 보이스피싱이라던가 네. 뭐 스미싱이라던가 그런 게 돼서 제가 피해를 봤을 때 100% 보상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개인정보위원회도 그다음에 과기정통부도 계속 지금 어떻게 하면 보상을 제대로 받게 할 수 있을까? 우리 국민들이 배상을 네. 보상을 그거 지금 대안을 마련 중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그 정보 유출된 개인들 피해뿐만이 아니라 오늘 오전에 이제 쿠팡 본사 앞에서 입점 업체들이 피해 보상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했대요. 이런 분들도 또 피해를 받는 거 아닙니까? 쿠팡을 이용 안 하게 되면 당연하죠. 입점해 있는 뭐 중소상인들부터 피해가 오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요. 지금 이게 제일 조심해야 될 지점을 말씀해 주신 건데요. 지금 쿠팡 입점 업체들이 기자회견을 할 때 쿠팡이 해킹으로 인하여 이용자가 줄어서 우리가 피해를 본다. 이게 쟁점이 아니고요. 이미 쿠팡 입점 업체들은 쿠팡에 의해서 불공정 거래 행위를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1차 이슈가 이 부분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때 뭐 공정위가 쿠팡 서울 본사에 대한 현장 조사에 나섰죠. 네, 굉장히 공정위 대규모 조사가 이전에 투입됐다고 국세청이 이미 150명을 투입해서 네. 거기 이제 기사 보시면 탈세 정황이 발견됐다. 그래서 이 탈세 정황이 좀 복잡하죠. 쿠팡은. 그러니까 세금을 뭐 회피했다 뭐 했다 이런 방식이 쿠팡이 현재 미국에 상장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이 탈세 정황이 발견된 거니까 국세청이 150명을 투입해서 자료를 확보했다는 거는 150명. 네. 매우 이례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관계들을 살펴보고 있다. 이게 제일 중요하고요. 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쿠팡 입점 업체들에 대해서 ABC에 피해를 줬다거나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서 뭐 이미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래전부터 쿠팡에 대해서 과징금도 때리고 그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이 뭐 과방위원장이시니까 더 질문을 하게 되는데 이 개인정보 유출이 계속되고 있어요. 쿠팡뿐만이 아니라 뭐 SKT도 그렇고 KT도 그렇고. 예. 근데 이게 왜 이런 게 반복이 되는가? 기업들이 어느 정도 이게 감당할 만한 뭐 과징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더 단속을 하지 않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고요. 그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그 해킹 소위 해커들의 기술 발전을 미리 예방할 만한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했다 이제 요 말씀 하시는 거고요. 그러려면 사실은 예산을 많이 투입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이런 해킹 같은 사태는 매우 위험한 사태인데도 일반적으로 우리 기업이 해킹에 대해서 미리 대응하는 예산을 편성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걸 의무화시키는 게 지금 국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그런 보완을 해야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이번에 KT 이제 SKT 유심 해킹 사고 이후에 또 KT도 이런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조금 fem토셀 건. 네. 근데 이게 위약금 면제 조치는 어제까지였고. 네. 근데 이렇게 그냥 넘어가면 되는 건가요? 이렇게 넘어가지 않죠. 왜냐하면 과기부가 이제 과기부의 정부의 사후 조치가 따르게 됩니다. 예, 그리고 국회에서도 이미 법을 제출해 놨는데 이게 국회에서 뭐 민생 법안에도 필리버스터가 된다는 얘기가 있어서 아직 통과는 안 됐지만 곧 네. 통과될 거라고 보는데요. 민관합동조사단이 빨리 투입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지금은 그 해킹을 당한 업체가 신고하지 않으면 투입이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국회가 해줄 일은 정부가 빨리 개입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주는 거라 그런 법은 저희가 깨알같이 준비해뒀고 이게 곧 민생 법안이니까 통과될 거라고 예상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게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동안 해킹 사고가 많았어요. 그런데 그러니까요. 위약금을 면제해 주는 건 SKT와 KT가 처음입니다. 그 위약금 면제까지 전체에게 다 하는 거 원하는 사람 이건 처음이고요. 그래서 기업들도 이런 사안에 대해서 위약금 면제까지 우리가 부담해야 되냐. 이게 저희가 SKT 현안 청문회 그 KT 청문회를 통해서 다 기업의 입장이 드러났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꺼번에 뭐 위약금 면제도 엄청나게 국민들이 아주 시원하시게 하면 좋겠는데 거기까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을 정해서 SKT도 위약금 면제 기간을 정했었고 네. KT도 위약금 면제 기간을 정했었죠. 앞으로 더 진전시키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7월에 이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시행이 되는데 네. 이게 법의 취지부터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일단 이거는 왜 논란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윤석열 지금 피고인이지만 윤석열 피고인도 가짜뉴스 대책 가짜뉴스 발본 세건해야 된다고 엄청나게 얘기했고 심지어 방심위에 가짜뉴스 센터까지 만들겠다고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법의 취지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시민단체나 뭐 언론노조에서도 여기 이거 폐지해야 된다고. 폐지 아니에요. 예. 예. 이게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 표현의 자유를 그래서 침해할 수 이렇게 있다. 얘기하시면 곤란하고 제가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어느 부분이 언론 자유를 침해하는지. 구체적으로 법안을 보셨다면 네. 예, 이게 지금까지는 일반적인 손배로 언론의 가짜 뉴스나 이게 오보 등등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법이 이미 있습니다. 지금 하는 거는 몇 가지 조항을 전제로 해서 이제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를 그것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라고 하면 안 돼요. 5배가 무슨 징배제입니까? 미국은 정말 가짜뉴스로 판명되면 2천억씩 때리는데요. 네. 우리나라는 끽해야 저희가 예상하는 액수가 몇 억 수준인데 이게 무슨 징벌적입니까? 그래서 저희는 그냥 가중배상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게 그 가중배상의 대상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첫째, 허위여야 돼요. 네. 그리고 거기에 조작이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 허위라는 거 아까 제가 527-1인데 우리가 527인데 527-1이 최민희 의원실이다. 네. 이거 허위잖아요. 거기에 침해 제 권리를 침해해야 돼요. 저는 침해 당했죠. 예를 들면 저거 자기는 쿠팡 안 쓴다더니 의원실은 쿠팡 써? 이중인격자네. 도덕성이 안 좋아. 그러니까 제 침해 당했죠. 제 명예가. 세 번째
목적성이 있어야 돼요. 이를 목적으로 이 사람에게 해를 입힌다. 이것도 있었겠죠. 무조건 제가 저를 욕한 거니까. 그다음에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게 고의임이 입증돼야 돼요. 시간이 한 10초밖에 남지 않았어요. 예, 고의가 입증돼야 돼요. 그러니까 고의이면서 목적성이 있고 그리고 허위 조작까지 다 하려면 이거는 딱 하나 제가 예를 들어줄 수 있는 게 있는데요. 그게 스카이 데일리가 성관위에 중국인들이 뭐 몇 명이 잡혀갔고 뭐 미군 부대에 있었고 그거를 알겠습니다. 반복한 거. 요게 해당되는 거예요. 자, 오늘 못하신 말씀은 다음번에 또 모시고 네.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최민희 국회 거방위원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네, 2부에서 새해 복 뵙겠습니다.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선거에서 이 후보자가 국민에게 공약을 내걸게 되는데요. 이러한 공약이 또 다른 의미의 공약이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앞의 공약은 정부, 정당, 이 후보자 등이 어떤 일에 대하여 국민에게 실행할 것을 약속함 또는 그런 약속을 뜻한다면 뒤의 공약은 헛되게 약속함 또는 그런 약속을 의미합니다. 당선자들은 국민 앞에 내건 공약이 헛된 약속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겠죠. 이와 관련해서 생각할 수 있는 표현인 공수표는 은행에 거래가 없거나 거래가 정지된 사람이 발행한 수표를 기본 의미로 합니다. 보통은 비유적으로 쓰여서 실행이 없는 약속이란 뜻으로 사용하고 공수표를 날리다, 공수표를 띄우다 같이 씁니다. 예를 들어 당선에 집착해 공수표를 남발하는 후보들이 너무 많다 같이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실천이나 내용이 따르지 않는 주장이나 말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을 공념불이라고 합니다. 공념불에 불과한 선거 공약이라든지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그 사람에게는 공념불에 지나지 않았다처럼 말할 수 있습니다. 공념불은 공과 염불이 결합한 말이므로 공념불로 적지 않고 공염불로 적습니다. 이는 접두사처럼 쓰이는 한자가 붙어서 된 말이나 합성어에서 뒷말의 첫 소리가 니은 소리로 나더라도 두음 법칙에 따라 적는다는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어떤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나가는 한 주. 따뜻한 시선으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당신을 위한 지식 쉼터. 오늘 밤 일라디오. 월요일부터 금요일. 매일 밤 10시 5분에 시작합니다. KBS 58분 날씨. 오늘 낮부터는 평년 기온을 회복하며 추위가 누그러지겠습니다. 예상 낮 최고 기온이 서울 2도, 대전 5도, 강릉 6도, 대구 7도, 광주 8도 등으로 어제보다 1도에서 4도 정도 높겠습니다. 내일은 아침에 대부분 영상의 기온으로 시작하면서 오늘 아침보다 10도 이상 높겠고요. 한낮에는 서울 8도, 부산 15도까지 오르며 예년 이맘때보다 포근하겠습니다. 주말과 휴일을 비롯해 다음 주 월요일 아침까지는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다가 다음 주 화요일부터 다시 강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차차 구름량이 늘면서 흐려지겠고요. 밤에는 강원 내륙과 산지부터 비나 눈이 내리기 시작해 내일 새벽에 전국으로 확대됐다가 오전에 대부분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강원 내륙과 산지에 2에서 7cm, 경북 북부 내륙에는 1cm 안팎의 눈이 오겠고요. 그 밖의 지역은 비와
비와 눈이 섞여 내리면서 눈이 쌓이지는 않겠습니다. 비의 양은 5mm 안팎이 되겠습니다. 한편 지금 강릉과 대구, 부산, 울산 등 동해안과 경상도 해안을 중심으로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이니까요. 불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영하 1.4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듣는 것만으로도 앞서갑니다. 당신의 갓생 파트너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내란 특검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경고성 계엄이란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1심 선고는 다음 달 19일 내려집니다. 경찰이 금품 수수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의 자택 등 6곳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적시됐습니다. 서울 서부지법 폭동 사태 배우로 지목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특수 공무집행방해 교사 등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일상의 깊이를 더합니다. 당신을 위한 프리미엄 인사이트.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네, 2부 시작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형 구형된 날 심야에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했습니다. 이 소식은 잠시 후에 여의도 현미경에서 들여다보고요. 올해 바뀌는 노동법 이슈 중 돈이 되는 정보만 골라서 직장인을 위한 생존 백서에서 살뜰히 챙겨드립니다. 또 상담 요정 서장훈 씨와 함께하는 시간도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청취 부탁드립니다. 2부 순서 시작하죠. 뉴스 너머의 맥락. 정치판의 핵심을 포착한다. 여의도 현미경. 네, 정치권 이슈의 숨은 맥락 짚어드립니다. 여의도 현미경 김수민 시사평론가 박성희 시사저널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 내란 협의 범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 내란 협의 결심 공판이 자정을 넘겨 오늘 새벽 끝났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이 사형을 구형했는데요. 특검의 사형 구형 이유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먼저 계엄 직후 군을 국회에 투입한 것을 헌법 질서 파괴 행위라고 봤고요. 또 계엄 이후 윤 전 대통령이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다면서 참작할 감경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계엄이라는 비극적인 역사가 반복되지 않으려면 전두환 노태우보다 더 엄정한 단죄가 필요하다는 게 특검이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한 이유입니다. 특검은 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무기징역을, 또 계엄 설계자로 지목된 노상원 전 사령관에게는 징역 30년을 구형했습니다. 특검의 구형에 윤 전 대통령 쓴웃음을 짓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는데요. 윤 전 대통령 90분 가까운 최후 진술에서 빈총 들고 하는 내란이 있느냐, 국가 비상사태를 알리기 위한 비상계엄이었다면서 이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내란 혐의 피고인들에 대한 이 선고는 다음 달 19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됩니다. 네, 김평론가는 이번 구형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각에서는 과거에 전두환 씨도 결과적으로는 무기징역 선고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사형 구형이 어렵지 않을까 이런 예측도 있었는데 이게 깨졌습니다. 특검은 오히려 전두환 노태우 세력 단죄 이후에도 또 내란이 일어났다. 이 점에 주목을 한 것이거든요. 네. 첫 번째로는 재발 방지를 위한 구형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 사이에 더 높아진 국민과 민주주의 수준을 감안한 그런 결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논고문에서 또 주목할 만한 부분이 있고 이게 판결에서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논고문에 보면
포고령 발령 및 집행 행위가 폭동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은 충분히 입증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포고령 발령부터가 이미 내란이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란은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인데 폭동은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만큼의 다수인의 폭행과 협박입니다. 근데 과거에도 5.17 쿠데타 때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했던 것이 이 폭동에서 협박으로 해석이 된 판례가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번 12.3 사태에서도 포고령 발표 자체가 협박에 해당한다. 이렇게 특검이 보고 있는 것이고 만약에 이렇게 본다면 내란은 적어도 포고령 발표 시점부터 기수에 이르렀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재판부가 또 어떻게 판단을 할지 주목을 해야겠습니다. 네. 정치권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일단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이 사형이 구형되니까 국민의힘이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선거 직후에 제가 이 대변인실과 지도부에 계속 입장을 물었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 이젠 당 밖의 사람이다. 그래서 논평할 이유도 계획도 없다. 이런 답이 돌아왔습니다. 네. 예, 아무래도 장동혁 대표 얼마 전에 이 계엄에 대해서 뭐 사과한 상황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특검의 이 사형 구형을 뭐 비판하기도 그렇다고 뭐 박수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인데요. 반면 법력권은 이 특검의 사형 구형을 사필 규정이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에 대한 이 사형 구형은 헌정 파괴에 대한 이 준엄한 심판이자 최소한의 법적 응답이다 이렇게 평가했는데요. 네. 다만 지기현 재판부를 향해서는 좀 불만의 목소리도 드러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들이 고의적으로 이 구형 시기를 늦추는 것을 방관했다는 건데요. 그러면서 이제 박수현 대변인 유감이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일단 국민의힘 반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게 구형 결심 공판까지 재판이 진행됐거든요. 그러면 증거, 증언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 볼 수 있는 시점인데 아직까지 여기에 대한 판단을 하고 있지 않다는 거. 이것은 사실 내란이 횡령이나 뇌물, 배임 이런 범죄보다는 훨씬 판단이 쉬운 유형의 범죄입니다. 근데 이것을 판단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이게 앞으로 좀 부담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재판부 판결을 지켜보자. 일단 그런 반응으로 갈 것으로 보이지만 만약에 1심 선고 결과가 났고 만약에 유죄가 난다고 했을 때 대법원 판결까지 지켜봐야 한다. 이렇게도 갈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되면 시간을 버는 효과는 있겠지만 그 사이에 축적되는 국민의 불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구조적으로 지지율을 짓누르는 그런 결과로 또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또 국민의힘이 또 다른 소란스러운 한 건이 있죠. 윤리위원회가 당원 게시판 사태와 관련해서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습니다. 제명이죠? 네, 맞습니다. 이 윤 전 대통령이 사형 구형이 나왔던 그 자정 무렵인데요.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이 제명 징계를 결정했습니다. 국민의힘 당무감사위가 지난달 30일에 한 전 대표의 가족이 연루된 이 당원 게시판 논란과 관련해서 한 전 대표에게도 여론조작 책임이 있다면서 윤리위에 회부한 지 2주 만인데요. 제명은 이 국민의힘 당규에 명시된 징계 중에서 가장 강력한 수위의 처분입니다. 사실상 법적으로 보면 정치적인 뭐 사망 선고 이젠 그 마지막 사망 선고다 뭐 이런 평가도 나오는데요. 네. 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공천원금 수수 논란 등으로 이 제명위기에 처한 상태인데 뭐 당정은 다르지만 국민의힘 윤리위가 한 전 대표를 둘러싼 이 논란도 이 공천원금 수수에 버금갈 만큼 중대한 비위다 이렇게 평가한 셈입니다. 윤리위는 한 전 대표가 이 가족들이 글을 올린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 이렇게 밝힌 것을 사실상 이 범행을 자백한 거다 뭐 이렇게 봤습니다. 또 한 전 대표 가족이 2개 IP로 일정 기간에 집중해서 글을 작성한 게 확인됐다면서 이를 공론 조작이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윤리위는 중징계를 하지 않으면 이 같은 모략이 또 난무하게 될 것이라면서 한 전 대표의 제명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한 전 대표가 뭐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내놨나요? 일단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이 쓴 것이 아니다 얘기를 계속 해왔고 또 그 전에도 한동훈 전 대표 가족이 글쓰기는 했으나 자신이 관여하지는 않았다. 몰랐다라고 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뭐 재심 청구를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것으로 보이고 최종적인 당의 의결을 기다릴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본인이 직접적인 뭐 의견을 표하진 않았군요, 아직. 네, 그렇습니다. 네. 1시 30분에 뭐 기자회견을 한다고 하던데, 그거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한동훈 전 대표는 이제 계속 조작 조사라고 주장을 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한 전 대표 일단 윤리 결정 직후에도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짧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 전 대표 지난 12.3 비상계엄 당일에도 사실 비슷한 입장을 낸 바 있거든요. 자신을 겨냥한 이 당의 제명 시도도 이 계엄에 버금가는
민주주의 파괴 행위다 뭐 이렇게 규정한 셈입니다. 한 전 대표는 그간 윤리위가 자신을 제거하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이 조작 감사를 벌여왔다 이렇게 주장해 왔습니다. 자신이나 가족이 이 글을 썼다는 명확한 증거를 윤리위가 찾지 못했는데도 마치 그렇게 확인된 것처럼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 이런 주장인데요. 공교롭게도 어제 윤리위가 이 제명 결정을 처음 발표하면서 한 전 대표가 게시글을 작성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적시했었는데 이후 9시간 만에 한 전 대표가 직접 게시글을 작성했는지 여부는 확인이 불가하다 이렇게 입장을 정정했습니다. 한 전 대표 측은 이 점도 윤리위가 결국에는 아무것도 확인하지 못한 채로 징계를 결정한 거 아니냐 이렇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당내 친한계의 반발도 굉장히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우재준, 한지아 의원 등이 이건 탄핵 찬성에 대한 보복이다. 당을 자멸로 몰겠다는 결정이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친한계 의원들 현재도 온오프라인 회의를 통해서 이 대응책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김종혁 전 최고위원도 필요시 적절한 대응에 나서겠다면서 재심을 넘어서 이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네. 일단 이 문제가 친한계 사이에서 더 크게 반발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요인이 또 하나 있는데요. 바로 민주당 김병기 의원 관련 의혹입니다. 김병기 의원이 동작경찰서를 통해서 자신에 대한 사건을 무마시켰다. 이 의혹이 있고 그거를 주선해 준 사람이 국민의힘의 경찰 출신인 친윤계 모 의원이다라는 의혹까지 나왔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당 차원에서 조사라든지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친한계로 속하는 배현진 의원이나 이쪽에서 또 반발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쪽은 가만히 놔두고 한동훈 전 대표부터 제명을 하는 것인가 이걸 두고 더 논란이 격화될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국민의힘 전통적 지지층의 입장도 상당히 중요하게 됐는데 예를 들면 이해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도 탄핵 반대파 출신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친한계 입장에서는 이 탄핵 반대파 쪽에서 배신자가 있는 거 아니냐. 진정한 배신자는 누구냐. 이걸 가지고 또 의견을 제기를 할 텐데 전통적 지지층이 또 이걸 어떻게 판단하느냐. 이것도 관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국힘 소장파에서는 그 윤리위 한동훈 제명 결정을 재고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 이 장동혁 대표 그 윤리위의 결정이 번복될 가능성은 없는 겁니까 이건? 네, 일단 절차를 좀 설명해 드리면 국민의힘 당규에 따르면 당원 제명은 윤리 의결 이후에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확정됩니다. 그러니까 아직 확정된 상태는 아닌 것이죠. 국민의힘 최고위가 이 월요일과 목요일마다 열리거든요. 네. 그러면 빠르면 내일에도 한 전 대표에 대한 이 제명 여부가 확정될 수 있는 셈입니다. 예, 일단 현 시점에서는 장동혁 지도부가 이 윤리 판단을 뒤집을 가능성은 좀 적지 않나 이런 관측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당장 장동혁 대표가 오늘 오전에 기자들과 만났는데 윤리위 결정을 뒤집고 다른 해결을 모색하는 것은 나 고려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답을 했거든요. 그리고 또 내일 제명을 결정할 것이냐 이런 질문에는 재심 청구 전에 최고위에서 의결할 수 있는지 당원과 당규를 지금 살펴보고 있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네. 당원이나 뭐 당규에서 제안하지 않으면 내일이라도 빠르게 뭐 제명을 결정할 수 있다 뭐 이런 응답인 셈인데요. 다만 제가 오기 전에 양양자 최고위원 등과 이제 통화를 했는데 지도부 내에서도 굉장히 이견이 많다고 해요. 그래요. 예, 양양자 최고위원만 해도 이거는 전당원 투표로 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장을 고려하면 제명까지 지도부 내에서의 잡음도 좀 상당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재심 청구 전에 최고위에서 의결할 수 있는지 당원 당규를 살펴보겠다라는 입장이 나왔는데 당원 당규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지만 상식적으로는 이것은 해서는 안 되는 일이거든요. 이렇게 비유하면은 항소를 피고인이 하기 전에 형이 확정되어 버리는 예, 그것이 상식적으로 통용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할 수 없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이게 앞으로 한동훈 전 대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뭐 제명이 확정이 아직 안 된 상태이지만은. 네, 저도 궁금합니다. 근데 만약에 법적으로도 뭐 정치적으로도 한 전 대표가 이 국민의힘에 남을 길이 없다 뭐 이렇게 판단이 되면 현실적으로 뭐 창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과거 국민의힘에서 이 당원권 정지 징계를 받았던 이준석 대표도 2024년 총선을 앞두고 탈당해서 이 개혁신당을 창당한 건데요. 현재 한 전 대표가 한 10만 명에 가까운 팬덤을 거느리고 있기 때문에 네. 탈당 후에 만약에 창당을 시도한다면 파장이 뭐 만만치 않을 것이다 이런 관측이 나옵니다.
실제 한 전 대표 팬덤 커뮤니티를 지금 확인해 보면 벌써부터 뭐 탈당과 이 신당 창당을 응원하는 글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예. 다만 한 전 대표를 따르는 이 현역 의원들이 현재 당내에 뭐 한 10명 내외로 많지가 않습니다. 또 6월 지방선거까지 남은 이 물리적인 시간이나 신당 창당에 들어가는 유무형의 뭐 비용 등을 고려하면 창당이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분석이 많은데요. 한 전 대표도 뭐 거듭해서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는 자리나 직이 뭐 중요하지 않다. 이런 입장을 거듭 밝혀왔습니다. 그래서 뭐 제명이 되더라도 원내에서 재기할 기회를 일단 노리지 않겠냐 뭐 이런 전망도 나오는데요. 일단 잠시 뒤인 1시 30분에 이제 국회에서 한동훈 전 대표가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이 자리에서 이 앞선 질문들에 대한 입장 한 전 대표가 직접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네. 탈당 분당은 구조적으로 어렵다고 봐야 되는 게 한국 정치사를 돌아보면 분당이 국민의힘 쪽보다는 민주당 쪽에서 많았고 국민의힘 쪽은 특히 여당일 때는 그나마 예전에 김종필 총재 자유민주연합 뭐 이런 정당들이 있었던 건데 네, 야당일 때는 분당한 역사가 거의 없거든요. 예, 국민의힘 지지층이 민주당 지지층에 비해서 양당제를 더 지지하는 성향 또 거대 정당을 그래도 선호하는 성향이 더 강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감안하자면 분당이나 탈당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고 봐야 될 것 같고 한동훈 전 대표가 탈당을 하려고 해도 그러면 친한계 인사들이 따라 나올 거냐 했을 때 주저하는 사람이나 남는 사람이 상당히 많을 거거든요. 그걸 감안했을 때는 만약에 제명이 된다면은 일단 지방선거까지는 어쩔 수 없으니 쉬어간다. 장외 활동을 하다가 지방선거 이후에 있을 수 있는 정계 개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노릴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 오늘까지 이제 외교 일정 일본에서 이어가는데 어제 정상회담을 마친 후에 공동 성명이 발표가 됐죠. 어떤 내용입니까? 예, 지난 10월 30일 이후 2달 반 만에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총리 양국의 협력을 포괄적으로 넓혀가자는 데 합의했습니다. 우선 가장 돋보이는 것은 인공지능 분야 협력 방안입니다. 양국은 이 미래 먹거리 발굴을 위해서 실무 협력을 이어가기로 했는데요. 또 저출생과 고령화 등 이 사회 문제에 대해서도 양국이 대안을 같이 찾고 또 스캠 범죄를 비롯해서 이 초국가 범죄 그리고 한반도 비핵화 문제 등에 대해서도 양국이 공동 대응안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회담을 통해서 한국과 일본이 서로 좋은 점을 더 발굴하고 또 키우고 불편하거나 뭐 나쁜 점은 잘 관리해 나가면서 같이 미래로 나아가자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네, 이번에 중국을 이 대통령이 먼저 방문을 했지만 일본을 방문하면서 일본도 중국만큼 중요하다. 라고 했거든요. 중국의 경제적인 비중을 감안하면은 이건 사실상 일본은 매우 가까운 나라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표현을 한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 굳이 표현을 하자면 중일 갈등 중인데 한국이 그 정중간에 서 있고 그리고 미국, 일본 대 중국 이렇게 본다면은 확실하게 미국, 일본 쪽으로는 기울어져 있다. 그래서 일각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예를 들면 친중 반일 행보를 할 거다라고 했던 그 예측하고는 다르게 전개가 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뭐 정상들 간의 분위기는 화기애애했던 것 같습니다. 뭐 드럼도 같이 치는 장면이 연출됐죠? 네, 맞습니다. 깜짝 이벤트였는데요.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가 정상회담 직후 이어진 환담 자리에서 나란히 드럼 스틱을 잡았습니다. 양 정상은 푸른색 유니폼을 맞춰 입고 K-팝에 맞춰서 즉석 합주를 선보였는데요. 네. 합주는 다카이치 총리가 현장에서 즉석으로 제안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다카이치 총리가 이 대통령에게 직접 이 드럼 연주 방법을 설명하며 합주를 이끌었고요. 두 정상이 넷플릭스의 인기 콘텐츠죠. K-팝 데모너터스의 이 골든과 방탄소년단의 다이너마이트를 함께 연주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연주를 마친 뒤에 오늘 평생의 로망을 이뤘다. 어릴 적부터 드럼을 치는 것이 소원이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다카이치 총리는 이 대통령에게 이 드럼 스틱을 선물했고 양 정상은 각자 서명한 이 스틱을 서로 교환했습니다. 네, 뭐 다카이치 총리의 갑작스러운 제안이었다고는 하지만은 이런 그 정상들 간의 행동은 무슨 외교적 의미가 담겨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네, 일단 다른 악기도 아니고 드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대통령 보면 동영상에 보면 하이햇만 주로 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드럼 그 첫날 배우는 네, 그 정도 수준인데 그래도 할 수 있다는 거. 왜냐하면 기본적인 박자는
다카이치 총리가 깔아주고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다카이치 총리도 본인 드럼 실력에 비해서는 상당히 단조로운 플레이를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너무 잘 쳐버리면 이 대통령이랑 대조가 되니까 배려를 한 것이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게 합을 맞춰보자라고 하는 그런 취지가 더 부각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정치 브리핑 여의도 현미경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성희 시사저널 기자 김수민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1라디오는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지금 휴대전화를 열어 참여해주세요. 문자번호 샵9730, 샵9730.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KBS 콩 어플리케이션,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답답한 일터 고민, 나를 지키는 노무의 기술, 직장인을 위한 생존 백서. 퇴근하겠습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조금 더 살림살이가 나아질까요? 최저임금은 올랐고 또 보험료 떼고 나면 남는 게 있을지 또 새로 생겼다는 육아지원금은 내가 받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한 게 참 많은 1월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분 모셨습니다. 대한민국 노동자들의 든든한 가이드 장진나 노무사와 함께 2026년 달라지는 주머니 사정 지도 함께 그려보도록 하죠.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올해 그 일하는 분들을 위한 제도적 변화가 많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신년 맞아서 대한민국 이 근로자들, 노동자들의 주머니 사정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돈 되는 소식 콕콕 짚어주시죠. 네네네. 2026년도 병오년에는 이제 새로운 이제 정부가 이제 어떻게 보면 제대로 그 일을 시작하는 그 첫 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노동 쪽에서는 굉장히 많은 지원금들도 생겼고요. 많은 변화가 있는 때입니다. 월급은 또 얼마나 오르고 또 대신 빠져나가는 보험료는 또 얼마가 되고 나라에서 육아나 고용으로 변하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돈을 또 보태주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제도 복잡하게 설명하는 것 빼고 제가 핵심 내용들만 3가지로 정리를 좀 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그 최저임금을 좀 살펴볼까요? 올해 시간당 1,320원. 네. 이라고요. 결정됐다고요. 지난번 한 290원 올랐다면서요? 네네. 2026년도의 최저임금은 1,320원, 작년보다 작년에는 1만 30원에서 290원 올랐는데요. 겨우 2.9% 올랐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최저임금 선이기 때문에 이 최저임금 선에서 연결되는 여러 가지 법정 수당이라든지 또 퇴직금 이런 것들로 다 고려한다고 하면은 4%에서 5% 정도 오르는 수준이 된다. 저희가 좀 아쉽지만 이렇게 좀 판단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청취자 7258님께서 최저임금은 올랐다는데 사장님이 기본급은 그대로 두고 또 각종 수당을 줄여서 총액만 맞추려고 합니다. 이런 꼼수는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하셨거든요. 네. 이거 법적으로 당연히 문제가 있습니다. 꼼수가 명확하고요. 이런 꼼수에 대해서는 좀 정중히 거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최저임금이 올랐다라는 것은 기본 베이스 임금이 올랐다라는 거거든요. 바텀업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총액을 그대로 둔다라고 하면은 바텀업이 오른 상태에서는 다른 수당들을 저하시킬 수밖에 없는 거고 최저임금법에 보면은 이러한 최저임금을 이유로 해서 근로조건을 저하시키지 말라라고 규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법적으로는 문제가 있는 거고요. 또 현실적으로는 이렇게 임금 수당액을 조정을 하려고 하면 근로계약서를 변경 체결을 해야 되는 건데요. 그건 누가 요청을 해야 되는 겁니까? 사장님이 이건 요청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이제 근로자는 이런 부분들에서는 정당에 거부하실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현실적인 조언을 조금 드리자면은 이 지금 청취자 7258님께는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하시고 이 작성을 거부하신 상태에서는 마음대로 사장님께서 임금을 변경하실 수 없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효력이 없으니까 조금 방어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고용인 입장에서는 이런 말하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이런 싸우지 부분들 말라. 싸우지 말고, 싸우지 말고 이 네. 법이 이렇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 좀 갖고 가서 정중하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시면은 또 설득되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네. 최저임금은 조금 올랐습니다만은 이제
보험료도 요율이 좀 오르죠? 네, 맞습니다. 올해 4대 보험료율 일제히 인상되었습니다. 네. 특히 이제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9%에서 9.5%로 인상이 됐고, 제일 많이 됐죠. 그리고 건강보험도 7.09%에서 7.19%로 인상됐고, 또 더불어서 장기요양보험도 0.9182%에서 0.9448%로 인상이 됐습니다. 지금 결국은 4대 보험료가 다 오르기 때문에 임금 총액이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떼가는 돈이 많기 때문에 실수령에 있어서는 별반 차이를 못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그래도 하나 살펴볼 거는 국민연금이 많이 올랐거든요. 네. 국민연금은 사라지는 돈이 아니고 저희가 노후를 위해 가지고 차곡차곡 어떻게 보면 쌓이는 강제 저축 같은 이러한 금액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노후에 보루로 우리가 만들어 놓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이제 돈을 우리 지갑에서 가져가는 얘기 했다면은 네. 이제는 좀 들어오는 돈 얘기를 해보죠. 네. 아이 키우면서 일하는 엄마 아빠들이 좀 환영할 만한 좋은 소식 없습니까? 네, 저희가 육아를 하시는 이제 부모님들한테는 저희가 육아휴직도 있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제도도 있었습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조금 또 근로시간을 단축해서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제도가 있었는데요. 이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말고도요. 저희가 출근 시간을 10시로 늦추고 사장님이 임금을 깎지 않고 그대로 보전을 해주시면은 그대로 국가에서는 지원을 해주는 이러한 10시 출근 제도가 또 생겼습니다. 예, 그래서 이 제도는 법하고 별개로 자율적으로 회사가 시행을 하는 제도인 거고 이런 제도에 대해서는 국가가 지원을 해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회사 입장이나 근로자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좋은 제도가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육아휴직을 하거나 단축을 하게 되면은 급여가 이제는 그만큼 깎이게 되는데 그거를 정부에서 이렇게 보전을 해주는 금액이 바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이렇게 되는데 이게 지금 22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상향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국가에서 많은 돈을 220만 원 보전 받던 거를 250만 원으로 보전을 받게 되니까는 이 부분에서는 훨씬 더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좋아졌죠. 네. 그리고 또 아동수당 같은 경우도 만 7세에서 10세로 확대 지급이 되는 거니까 좀 더 많은 대상자들이 이제는 보전을 받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육아휴직을 하다 보면은 이제 제일 불편했던 게 뭐냐면은 육아휴직 급여. 이제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육아휴직 급여를 육아휴직이 끝난 다음에 일괄로 주는 거기 때문에 육아휴직 기간 1년이면 1년이 이 기간 동안에 나라에서 지원되는 금액조차도 없고 회사에서 지급받는 구조조차도 없고 그러니까 굉장히 생활이 힘들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정부에서도 이제 육아휴직 기간 중에 따박따박 분할해서 주겠다. 신청을 하면은 신청하는 대로 따박따박 주겠다라고 하니까는 육아휴직 기간 중에서도 이제는 저희가 받는 이제 수입이 어떻게 보면 생기는 그렇게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훨씬 더 이제는 일을 하는 아이를 키우는 그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제도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이야기들은 잘 확인을 해뒀다가 네. 실질적으로 좀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네. 노력하면 좋겠네요.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또 사장님들 좋아할 소식인 것 같은데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또 나라에서 보너스를 준다고요? 네네. 그래서 이게 지금 정규직 전환 지원금인데요. 회사에서 계약직이나 또 파견직으로 쓰고 있던 근로자 그리고 하청회사의 소속 근로자들을 이제 직접 저희가 채용을 하는 그런 사업장에서는 이러한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지원금을 주고 그다음에 또 임금을 올려주면 임금을 올려주는 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 보전을 해주는 그런 제도들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적인 것들이 이제는 과거에는 조금 있었다가 없었다가 됐는데 올해 연도는 굉장히 이제 확대돼서 적극적으로 좀 시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네. 근데 이런 지원금들이 뭐 받기 어렵진 않은 거예요? 네, 사장님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게 깐깐하겠다, 뭐 서류가 굉장히 복잡하겠다. 그런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그렇죠. 같은데. 그리고 뭐 생색만 내고 이렇게 못 받는 돈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 이번에는 조금 할 만한 조건들로 굉장히 간소하게 실질적으로 사장님들이 도움 받으실 수 있게끔 제도적인 설계를 좀 했습니다. 네. 그래서 형식적인 것들은 뭐 근로계약서라든지 4대 보험 가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증빙을 하고 실제 이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전환이
인정이 돼서 근무를 하고 있다라는 증빙만 충분히 된다라고 하면은 사장님들에게 그 지원금을 주는 걸로 그렇게 제도적인 설계를 했습니다. 이게 악용될 소지는 없나요? 흉내만 내고 이제 지원금만 받고 뭐 나중에 슬쩍 해고한다든지 네. 부작용 같은 건 없을까요? 예, 정부에서도 이런 그 꼼수죠. 그래서 꼼수 이런 것들은 조금 예상을 해서 만약에 그 정규직으로 채용을 해놓고 뭐 해고를 한다라고 하면은 제재를 가하고요. 지원금을 더 이상 지원하지 않는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멀쩡한 정규직 자리를 없애고 또 비정규직으로 뽑았다가 또 이렇게 또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부정수급을 해서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문제가 확인이 된다라고 하면은 형사처벌 같은 것들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꼼수 이런 뭐 좀 약간 편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안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요즘 이게 가장 뜨거운 감자인 것 같아요. 정년 연장 어떻게 네. 돼가고 있는 겁니까? 정년 연장에 대해서는 정말 올해 연도가 아마 가장 피크일 것 같은데요. 되는 거예요? 예. 여야 모두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법안도 열심히 내고 있고 토론을 지금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정기국회 때 이런 부분들에서 아주 뜨겁게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연내 입법을 하겠다라는 게 여야의 어떤 공통된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년 연장은 이제 곧 다가올 내용으로 보여지고요. 정부에서는 이런 정년 연장에 대한 법 개정에 앞서서 조금 정년 연장 이전에라도 60세 이상의 근로자를 계속 채용하는 그 사업주들에게는 1인당 30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씩의 이제 지원금을 좀 주겠다 이런 제도들을 만들어냈습니다. 네. 그래서 정년을 연장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사회적인 뭐 합의라든지 법 개정이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뭐 저희가 이제는 평균 그 수명도 늘어나는 여러 가지 것들 그다음에 국민연금이 지금 수급 연령 자체가 65세가 돼 있는 것들 이런 것들 감안을 한다고 하면은 연내에 충분히 입법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오늘 직장인을 위한 생존 백서 2026년 달라지는 또 직장인들의 주머니 사정에 관해서 장진나 노무사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넘치는 정보 속 필승 전략. 당신의 갓생을 위한 일타쌍피 요약본.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인구와 터놓고 하는 뷰티풀한 이야기. 인터뷰. 자, 코트 위에서는 국보급 센터로 예능에서는 또 날카로운 독설가로 이제는 대한민국 고민상담의 1인자로 불리는 분입니다. 요즘은 TV 틀기만 하면 나와요. 누군가는 이제 뭐 거인이라고도 부르고 누군가는 보살이라고도 부르고 누군가는 건물주라고도 부릅니다. 네, 인구와 터놓고 하는 뷰티풀한 이야기 인터뷰에 또 특별한 게스트 모셨습니다. 서장훈 씨 나왔어요.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서장훈입니다. 아니 장훈이가 웬일이야? 아이고 예, 우리 네. 윤인구 아나운서님께서 또 이렇게 새로 프로그램을 맡으셨다고 그래서 축하차. 아이고. 또 이렇게 왔습니다. 바쁘신 분이 아닙니다. 뭐 저희 또 학교 선배시고 제가 평소에 좋아하는 형님이어서 오늘 또 이렇게 하여튼 뭐 축하차 겸사겸사 오게 됐습니다. 네. 너무 나이스하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평소처럼 얘기하세요. 아니 원래 아니 고맙고 환영합니다. 네. 오셨으니까 우리 네. 청취자분들께 네. 또 새해 인사 겸 인사하세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여기 우리 KBS 1라디오 스튜디오 처음 여기는 와봤어요? 처음 와본 것 같아요. 원래 라디오 출연 잘 안 한다고. 뭐 가끔 하긴 했는데 요즘 최근에는 좀 뭐 바쁘다 보니까 자주 못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서장훈의 올해 계획은 뭡니까? 올해 계획은 뭐 특별한 거보다는 지금 하고 있는 이제 프로그램들 더 좀 잘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는 게 계획이죠. 너무 많이 하고 있지 않아요? 요즘 좀 더 조금 더 많아졌습니다. 좀 많아졌는데 그게 또 뭐 이게 이제 또 이러다가 또 좀 줄었다가 뭐 이렇게 변동이 좀 있으니까. 좀 형한테도 알려주세요. 혼자만 다. 그 비결이 지금 뭐 프로그램을 9개 해요?
지금 현재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아니 근데 일주일 동안 그 스케줄이 가능한 스케줄입니까? 근데 이제 한 번에 이제 2주분을 놓고 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네, 그래서 뭐 2주로 치면 뭐 중간에 그래도 쉬는 날이 있고요. 네. 아니 근데 저는 그 우리 서장훈 선수, 네. 나는 아직까지 서장훈 네, 선수라고 네. 부르는 게 익숙한데 본인한테는 어떤 게 더 편해요? 뭐 방송인 서장훈 씨, 뭐 서장훈 선수, 서장훈 씨? 근데 전 뭐 이제 저도 50이 넘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뭐 어떻게 부르셔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뭐 동네에서도 뭐 선수라고 부르시는 분도 있고 뭐 편하게 부르시면 뭐 다 좋습니다. 이제 농구 은퇴한 지가 한 10년이 넘었죠 벌써? 2013년에 은퇴. 13년째 되네. 13년. 예. 그리고 방송을 시작한 지도 이제 또 한 그렇게 12년 정도 되고. 예. 어때요? 다시 농구계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 없어요? 글쎄, 많이들 질문 하실 텐데. 농구계로 다시 돌아가는 게 사실 생각처럼 그렇게 뭐 또 쉬운 일은 아니라서 또 거기를 가려면 또 나름의 준비가 있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지금은 또 제가 방송 또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뭐 열심히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열심히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아니 사실 고등학교 때는 우리 서장훈 선수 때문에 제가 다니던 학교가 많이 패했어요. 네. 현주엽, 서장훈 때문에. 네. 우리는 우지철과 우지원과 전희철 같은 선수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또 대학교는 동문이 돼서 아주 뿌듯했었는데. 그래서 농구 코트에서 이제 뭐 지휘자로서 그런 사령탑으로서 보고 싶은 팬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서. 근데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또 열심히 하고 계신 뭐 선후배님들 또 그분들 계속 그게 이제 정말 오랫동안 준비하시고 열심히 지금 해오시고 계신데 제가 지금 계속 뭐 은퇴하고 방송을 쭉 10년 넘게 하다가 느닷없이 뭐 내가 코치하겠소, 감독하겠소라고 하는 것도 좀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하여튼 뭐 언젠가는 농구계에도 좀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도 이제 그 농구 프로그램을 하나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또 농구에 좀 도움이 되는 게 내가 할 일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예. 유난히 그 관찰 상담 프로그램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서장훈의 묘미가 말의 그 맛이 거기서 살아나는 건가? 처음에는 저도 이렇게 이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하게 될 줄 몰랐는데 어떻게 처음에 하다 보니까 시청자분들도 반응이 나름 괜찮고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들이 또 계속 들어오는 것 같아요. 계속 들어오다 보니까 그중에 이제 장수 프로그램들이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정말 저의 뜻과 관계없이 자꾸 이렇게 누구랑 상담을 하고 또 뭐 이렇게 관찰을 하는 걸 보고 자꾸 뭐 거기에 얘기를 하고 이런 것들을 자꾸 하게 되는데 사실 뭐 제가 뭐 그런 쪽의 전문가도 아니고 뭐 제가 뭐 엄청나게 해박한 지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한데 그냥 정말 진심을 다해서 제일처럼 최선을 다해서 또 같이 공감해 드리는 게 그래도 조금 뭐 시청자분들이 괜찮게 생각을 해주시는 게 아닌가. 남의 얘기 잘 듣는 편이에요? 잘 듣는 편이고 뭐 그러니까 우리가 방송에서 보기에는 장훈 씨가 잘 듣고 거기에 대한 아주 속 시원한 해석을 내려주는 것 같아서. 근데 기본적으로 제가 사람에 대한 관심이 많기 때문에 또 그분들의 또 여러 가지 생활 뭐 이런 것들에 뭐 그걸 굉장히 관심 있게 보고 진심을 다해서 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공감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뭐 운동할 때도 그렇고 처음 장훈 씨를 보면 이제 좀 차갑다, 굉장히 냉철할 것 같다. 그러는 게 이제 방송을 하면서 많이 이미지가 또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방송을 하게
본격적으로 방송을 하게 된 이유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선수 때는 뭐 그야말로 코트를 전쟁터라고 생각을 하고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뭐 항의하고 뭐 막 좀 이런 모습도 인상 쓰고 이런 모습도 많이 보였고 했는데 사실 그거는 스포츠니까 최선을 다하다 보니까 좀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평소에 농구를 안 하면 사실 그럴 일은 없죠. 근데 그것 때문에 방송을 처음에 시작하고 많은 분들이 조금 그거를 좋게 방송에 나오는 걸 좋게 봐주시고 따뜻한 그런 따뜻하게 좀 생각을 해주셔서 그래서 제가 좀 더 그렇다면 방송을 좀 더 하는 게 괜찮겠다라고 좀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면 시선이 따뜻해진 것 때문에. 본연의 서장훈의 모습은 따뜻하고 네. 인간미가 있는 막 엄청나게 그렇지는 않은데 사실 뭐 방송에서 비치는 것처럼 사실 기본적으로도 조금 까칠하고 현실적인 면이 있긴 하지만 마음은 그래도 뭐 어느 정도는 좀 따뜻함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를 하고 살아요. 우리 이수민 PD가 저 MBTI가 뭐냐고 물어보는데. MBTI는 ISTJ. 검사해봤어요? ISTJ 검사해봤고 좀 의외다. ISTJ의 대표 인물로 제가 많이 거론이 됩니다. 저는 ENTJ거든요. 우리 딸이 나보러 두 번째로 더러운. TJ. 잘 알려졌지만 장훈 씨 그 생활하는 거 보면 굉장히 이렇게 각 잡아야 되고 맞아요. 깔끔하고 그런 거는 뭐 절대 타협할 수 없는 부분. 아니 지금 많이 유해졌고 선수 때는 이제 승부에 대한 어떤 압박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제가 항상 정리하고 이제 깨끗하게 해놓고 좀 그래야 내가 좀 나가서 잘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어떤 징크스, 뭐 루틴 뭐 이렇게 됐었는데 지금은 선수 때에 비하면 많이 이제 약해졌고요. 근데 아직도 기본적으로는 뭐 깔끔하게는 살려고 노력은 하고. 아니 본인이 용납할 수 없는 거는 못할 거 아니에요. 어렵죠. 어렵긴 한데 그래도 선수 때에 비하면 많이 약해졌죠. 그래서 밸런스 게임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이건 하나만 골라야 됩니다. A는 평생 무엇이든 물어보살 출연자들의 끝도 없는 고민을 24시간 내내 1분도 쉬지 않고 들어주기. 그리고 B는 평생 내 집 거실이 발 디딜 틈 없는 쓰레기장이 된 상태에서 낯선 사람들이 내 침대 위에서 과자 먹고 흘리는 걸 그냥 지켜만 보기. 과자 먹고 뭐 저는 사실 과자는 뭐 그렇게 더럽다고 생각 안 하는데 그래도 쓰레기장 같은 집에 있는 거보다는 상담을 해드리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뭐 답이 정해진 질문 같은데 너무 쓰레기장 같은데 있기는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아니 그래서 뭐 무엇이든 물어보살이나 뭐 연애 프로그램 후에 거기 출연하신 분들 저 나중에 어떻게 그게 진행이 돼가고 있는지 그 제작진한테 물어보기도 한다면서요? 너무 좀 걱정되시는 분들, 그다음에 좀 사연이 심각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좀 여쭤보기도 하고 또 그분들이 그 소식을 좀 전해 오세요. 그러면은 이제 그거 왜냐면 걱정이 많이 됐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이제 좋은 소식이 있으면 굉장히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여튼 어찌됐든 나와 주셨던 분들이니까 감사한 분들이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잘 되시는 방향으로 좀 계속 뭐 그렇게 생각하려고 하여튼 뭐 나름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도 방송하면서 그러기는 쉽지 않은데 뭐 내가 지금 스케줄이 바빠서 방송 스케줄을 소화하기도 그러는데 모두 다 모든 분들 다 그렇게 할 수는 없고요.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좀 이제 간혹 굉장히 좀 걱정되시는 분들이나 뭐 이랬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 좀 체크가 계속 물어보기도 하고 또 제작진한테도 좀 계속 수시로 좀 체크를 해달라고 좀 얘기를 하고 뭐 일단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좋은 사람 안 만납니까? 좋은 사람 뭐 만나면 좋겠는데 일단 지금 이제 하루하루 또
계속 이렇게 녹화를 바쁘게 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생각보다 계속 시간이 너무 빨리 가고 나이만 계속 먹는 것 같아서 이게 뭐 진짜 제대로 뭔가 좀 이렇게 잘 만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네. 아니, 옛날부터 이제 우리 서장훈 선수 아버님께서 이제 저희 아버지한테 좋은 사람을 좀 내놓으라. 근데 제가 무슨 재주로 장훈이의 성격을 알고 그걸 맞춰서. 아니 그래서 좀 외로울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그렇진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사실 외로움을 타는 성격은 아니라서. 고독을 즐기는 건가요? 아니 혼자서 잘 있습니다. 혼자서 잘 있고. 뭐예요? 그럼 혼자 있을 때? 뭐 오늘 같은 날은 이제 뭐 아침에 나와가지고 이제 하루 뭐 이렇게 하고 녹화 다 하고 끝나고 집에 가면 뭐 10시 11시니까 그럼 집에 가서 식사하고 뭐 잠깐 뭐 이따가 자는 거고 쉬는 날에는 그동안 뭐 화제가 됐던 드라마나 뭐 영화나 책이나 뭐 이런 거를 하루 종일 그냥 길게 봅니다. 아니 근데 방송에서 몇 번 저 외롭다고 얘기를 했다 그러는데 그러면 그거는 혼자 아니 뭐 그렇게까지 외롭다라고 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하루 종일 지금, 집에 있었거든. 하루 종일 말을 한 마디도 안 한 거야. 외롭진 않아요. 아니 그 외로움을 잘 느끼는 성격이 아니라서 성격 자체가 막 그렇게 그리고 나름 뭐 혼자 쉬는 날도 바쁩니다. 지금 저 우리가 라이브로 방송에서 외롭다고 얘기한 거 들려드렸거든요. 진짜요? 어디서 그랬지 제가? 근데 이게 예능에서는 얘기하려면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다 하니까 뭐 또 그 상황에 뭐 그렇게 했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혼자도 잘 지내는. 네, 엄청 잘 지내요. 혼자서 저는 뭐 한 달도 밖에 나가지를 말라고 그러면 안 나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단순함을 즐기는 단조로운 생활 습관을 즐기는 편이에요. 네, 아니 그리고 저는 이게 뭘 보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뭐 책도 그렇고 드라마, 뭐 영화, 뭐 이런 걸 보는 거에 굉장히 즐거움을 느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아주 유명한 화제작 드라마가 뭐 16부작이다. 그럼 뭐 하루에 한 8개씩 보면 이틀이면 다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다. 그런 면이 또 있네. 네, 그래서 그냥 집에서 그럴 때가 가장 좀 스트레스도 풀리고 아무 생각 없이 좀 편안하게 즐거움을 느낄 때가 아닌가라는. 아니 오늘 서장훈 씨 나오셔서 굉장히 우리 청취자들이 즐거워하고 계십니다. 다행입니다. 문자들이 많이 오고 있고 진솔한 모습이 좋다고 솔직하게 얘기하시는 방송에서 그런 모습들이 좋다고. 늘 솔직하게 좀 얘기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저 서장훈 씨 나오 계시니까 또 문자 보내주신 분들 좀 얘기를 들어볼게요. 1253님 우리가 왜 어떨 때 가장 외롭냐고 여쭤봤거든요. 한 이불 아래 등 돌리고 잘 때 제일 외롭고 고독하시대요. 가슴 아프네요. 그럴 때는 요즘 싱글 침대를 방에 이렇게 2개씩 2개로 놓고 주무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같은 방에 있지만 침대를 2개 놓고 쓰시는. 약간 그런 것도 좀 추천해 볼만한데 왜냐하면 한 침대에 있어서 등을 돌리고 자느니 독특한 해석인데 따로따로 있으면 그 느낌은 좀 덜할 테니까. 그리고 실제로 이불 따로 쓰고 침대 따로 쓰고 같은 방에서 침대 2개 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셔서 오히려 한 침대에서 냉랭하느니 그게 더 정신 건강에 좋지 않나. 7357님은 저는 외롭다 느낄 때 치킨 먹으면서 영화 본다고. 좋죠. 역시 한국인에게 치킨은 소울푸드가 아닐까요 하셨습니다. 이것도 장호 씨가 잘 쓰는 방법이에요? 저는 늘 그러니까 제 다른 생각을 이제 좀 잊어버리게 잡념을 잊어버리게 하려면 뭔가 집중하고 있으면 예를 들어서 뭐 드라마 아까 말씀드렸지만 너무 훌륭한 드라마면 거기에 빠져서 하루 종일 그걸 보다가 보면 내가 뭘 고민하고 있었지라고 이렇게 까먹게 잊을 수 있으니까. 그 시간만큼은.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맛있는 거 좀 간식 드시고 이러면서 잠깐이나마 거기에 뭐 좋아하는
저 뭐 예능을 보신다던가 뭐 이렇게 하면 좀 잠깐 그때 고민을 살짝 지울 수 있지 않을까. 네. 아니 그래서 오늘 제가 서장훈의 외로움은 정말 외로움인가 아니면 네. 고독을 즐기는 것인가에 대한 조금 도움 말씀을 얻기 위해서 한 분을 모셨어요. 아, 예. 상담 전문가시거든요. 아, 예, 그러시구나. 이헌주 교수님 들어와 주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예. 두 분 굉장히 어색하게 처음 보시는 거죠? 아, 예. 지금 또 연대에서 계시거든요. 아, 그러시구나. 예. 처음 뵙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아니 교수님 밖에서 얘기 들으셨을 거 아니에요. 네. 우리 장훈 씨는 외로운 겁니까 아니면 고독한 겁니까? 그게 좀 다르다면서요? 일단은 그 외로움과 고독을 보통 같이 쓰는 경우들이 있는데 사실은 좀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혼자 있는 느낌은 이제 공통점이고요. 고독은 혼자 있어도 나 스스로가 충만하다는 느낌을 받는 게 고독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외로움은 뭔가 내가 혼자 있으면 굉장히 뭔가 결핍되어 있고 난 왜 이렇게 뭔가 아무도 내 주위에 없지라는 어떤 그런 단절감, 어떤 쓸쓸함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갖는 감정이 외로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이 그림 되게 좀 오묘하다. 서장훈이 상담을 받고 있는 듯한 모습. 아니 저 너무 뭐 좋고요. 저도 이제 받아야죠. 받는데 저는 근데 어릴 때부터 성격도 그렇고 제가 농구를 하고 또 뭐 이렇게 힘든 운동을 하면서 살아서 그런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제가 멘탈은 굉장히 강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고 있고 그다음에 아까 지금 우리 교수님 얘기하신 것처럼 뭐 뭔가 누가 막 필요하고 뭔가 의지하고 싶고 이런 생각이 진짜 추호도 없어요. 아니 장훈 씨가 특이한 겁니까 아니면은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겉에서 보면은 혼자 있는 시간이 좋다고 그러는데 좀 그래도 외롭지 않아? 자꾸 이럴 수 있는데 나는 정말 괜찮은 거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고요. 또 우리 사회가 되게 좀 피곤하잖아요. 너무 연락도 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까 ISTJ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ISTJ 분들이 살아가기가 좀 팍팍한 세상이긴 하죠. 장훈 씨가 보기엔 이현주 교수님은 어떤 분 같아요? 아니 교수님 같으세요. 교수님 같으시고 많이 뭔가를 이제 많이 알고 계시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인상이시고. 아니 그럼 한 가지 더 여쭤보면은 외로움을 유독 느끼는 그런 세대가 있습니까? 이게 뭐 일반화할 수는 없는데 경향성으로 좀 보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좀 외로워지는 것 같아요. 왜 우리 그 어린 시절 때 보면은 그 대학 때 이렇게 가보면 MT에 꼭 안 와도 돼. 그럼 막 너무 좋아하다가 그분이 나중에 팀장이 된 거예요. 근데 팀장님이 됐는데 갑자기 대리님이 오셔서 팀장님 오늘 저녁에 모임에 꼭 안 오셔도 돼요. 이러면 굉장히 거기에 화가 난다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를 찾지 않을 때 왜냐하면 외로움은 약간 비자발성이거든요. 고독은 좀 자발성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비자발적으로 사람으로부터 뭔가 단절된다고 느꼈을 때 감정이 좀 더 외로움과 가깝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거는 나이가 들수록 조금 더 짙게 좀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서장훈 씨 같은 경우에 ISTJ면은 굳이 사람을 억지로 만나려고 뭐 그렇게 하거나 그러지 않은. 아니 전 지금 그 방송을 제가 많이 하면서 제 어떤 한도 사람을 만나는 한도에 이미 초과를 하고 있어요. 너무 많이 만나고 있고 그래서 저는 혼자 있을 때는 철저하게 좀 혼자 있으려고 하고 그다음 저는 그 뭐 방송에서도 얘기했지만 외로운 게 문제가 아니라 누가 올까봐 걱정해요. 올까봐. 아니 그러면 오늘 같이 오는 게 불편한 거지. 그 예상하지 못한 상황 이렇게 또 처음 서로 만나게 되는 이런 상황을 굉장히 안 좋아하겠네요. 아니 밖에선 상관없습니다. 저 혼자 있을 때 제가 뭐 집에 있거나 저 혼자 있는 시간을 이제 지금 이거는 일종의 이거는 이일이잖아요. 일 모드로 바뀐 거예요. 이 일은 상관없고 근데 저 혼자 있을 때 뭔가 계속 누가 자꾸 뭐 이렇게 온다거나 아니면 뭐 얘기를 건다거나 이런 거는 이제 어렵죠. 어려운데 옛날에 저 합숙 생활은 어떻게 했어요? 그게 저도 의문이에요. 그때 젊어서 버텼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프로가 되면서
방을 혼자 썼어요. 그래서 또 좀 버틸 수 있었고. 네. 우리 오늘 문자 많이 부탁을 드렸으니까 문자 좀 읽어드릴게요. 권희주님 역시 ST여서 쿨하게 사실 수 있는 것 같네요. 그 MBTI 때문에. 네네네. 3447님은 하루하루 바쁘게 몸과 쉬지 않고 열심히 살다 보면 외로움을 느낄 시간이 없어요 하셨고요. 지인숙님은 어차피 인간은 혼자래요. 네. 이분도 외로움 별로 느끼시지 않는 것 같아요. 1278님은 고독, 외로움도 기질이나 성향에 따라 다른 듯합니다 하셨는데 그러면 아까 외로움하고 고독은 좀 다른 거네. 고독은 내가 선택하는 거니까. 네. 외로움을 고독으로 좀 승화시키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일단 외로움이라는 감정이 갖는 것이 가장 큰 어떤 결핍감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결핍감이 있다는 건 내 안에 뭔가 구멍이 뚫려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니까 조금 더 어떤 나의 욕구를 채우는 게 좀 중요할 수도 있겠죠. 근데 자신이 외롭다고 할 때요. 외로우니까 사람을 만나야지 이렇게 가기보다는 내가 외로움이라고 하는데 그 외로움의 색깔이 뭐지? 이거를 어떻게 보면 성찰해 보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외로운 게 누군가하고 연결되고 싶은 거이기도 하지만 어쩌면 나를 좀 만나고 싶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 내가 좀 쉬고 싶은 거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사람을 만나는 게 외로움을 무조건 경감하는 게 아니라 책을 읽는다든지 아니면 나만의 작은 시간을 좀 갖는다든지 짧은 여행을 간다든지 아니면 내가 조금씩 성장해 본다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 말고 내가 정말 만나고 싶은 사람과 함께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내 속 얘기를 좀 해본다든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나은 처방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장우 씨는 뭐 마음 상담가께서 나오셨으니까 네네. 평소에 뭐 좀 상담받고 싶었던 거 없으세요? 글쎄, 아니 이게 다른 걸 외롭고 뭐 고독함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나이가 한 살 한 살 들어감에 있어서의 어떤 약간 그런 슬픔이 좀 있어요. 슬픔.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 다른 거에는 티가 잘 안 나는데 저는 이제 평생 운동선수였잖아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튼튼하고 운동 능력이 좋았던 사람인데 이제 운동을 그만두고 뭐 지금 10몇 년이 지났지만 몸이 이제 느낌이 예전 같은 느낌이 아니고 그다음에 우리가 뭔가 보기엔 전혀 안 그럴 것 같은데. 근데 확실히 그게 왜냐면 운동선수였기 때문에 그걸 더 좀 느끼거든요. 운동해요? 이제 헬스클럽에서 하긴 하는데 뭐 그때랑은 뭐 선수 때랑 비교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내 몸이 옛날에 나는 내 옛날이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가끔 일어나거든요. 근데 그럴 때 좀 마음이 좀 안타깝고 앉아 있다가 잘 못 일어납니까?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갑자기 뭐 쥐가 난다거나 자꾸 그냥 뭐 누워 있었는데 뭐 자세가 안 좋아서 뭐 쥐가 난다던가 뭐 이런 것들이 그냥 좀 감정적으로 살짝 좀 저를 슬프게 하는 아니 약간 이거는 그런 방송 듣는 모든 분들이 마찬가지. 홍은준님 뭐 인생 시간이 너무 짧다고 하시고 2918님 인생 참 빨리 가요. 예전 같지 않아요. 몸이 하시는데 어떻게 우리 장우 씨를 좀 위로를 해야 할까요? 일단 외로움이라는 감정은 대부분 과거에 대한 감정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 대한 회한, 과거에 대한 상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인가를 자꾸 잃고 있다라는 어떤 느낌이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가장 쉽고도 강력한 방법을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목욕을 하려고 그러는데 물이 너무 차갑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목욕물을 다 따라 내뿌리고 다시 새로 받는 방법이 있겠죠. 또 다른 방법은 그냥 뜨거운 물 갖다 들이붓는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우울하고 생생함이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그때는 어떤 신호라고 받아들여야 되시냐면은 내가 조금 더 즐거운 활동을 의도적으로 늘리셔야 된다는 것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뜨거운 물일 수 있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간이 부족하네. 아니 너무 막 그렇게까지 제가 슬프거나 이러지는 않고 우리 교수님한테 한번 질문을 해보라고 그래서 아주 짜낸 게 이제 그런 거죠. 뭐 장우 씨 이거 그렇게까지 우울하지는 않습니다. 월간으로 만나면 어때요? 예? 월간 서장을 월간으로 제가 알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끝인사 한마디 짧게 10초. 우리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 하여튼 올해 프로그램 많이 좀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서장훈 씨 고맙습니다. 이현우 교수님 고맙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58분